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죠? 네, 새벽에 있었던 A매치 리뷰를 하나 할까 해서 왔습니다. 자, 6경기 만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첫 승을 거두면서 조금 불안한 흐름이었는데 어찌됐든 1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그래도 여지까지 많았던 상대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상대였죠. 수월한 상대였는데 좀 경기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대 0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가 좀 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훨씬 더 많은 득점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전반전과 뭐 거의 후반전 중반까지 제 생각에는 한 못 들어가도 두세 골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여지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지난번 리뷰들을 하면서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다. 약간 그 좀 선수들 개개인이 좀 돋보이는 거는 있지만 팀적으로 뭘 하려는지 모르겠다라는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선 그래도 좀 팀다운 움직임들이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와가지고 뭐지 이렇게 좋아졌네라고 느낌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전히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1승이 굉장히 중요한 1승이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오히려 문제점을 더 많이 확인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전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오늘 이겼으니까 감독이 경질된다거나 뭐 그런 여론이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좀 말을 막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저는 좀 느낌을 먼저 일단 이게 제일 센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좀 말씀드리면, 그냥 먼저 말씀드리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이 팀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딘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전임자랑 비교하는 거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이제 답습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감독 본인 스스로가. 근데 저는 이번 클린스만호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 팀이 대체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벤투 감독의 축구 스타일은 철저히 주도하고, 우리가 주도할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축구를 해서 점유율을 높이면 상대가 깊이 내려서고 상대가 이제 밀집 수비를 세울 텐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본인들 나름의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물러서지 않고 전방부터 싸워가지고 최대한 상대를 우리 골대랑 먼 지역에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플랜들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사우디를 상대로 해서 좋은 뭐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팀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기고 경기 내용도 뭐 시원한 슈팅 장면도 나오고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기서 과연 철학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느냐, 이 감독의 어떤 색깔이라는 걸 찾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클린스만 감독이 뭐 빠르게 전환하는 축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엔 당연한 말인 게, 전환을 느리게 하는 걸 좋아하는 축구 감독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습을 하는 대구 FC조차도 빨리 나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빨리 나가는 걸 좋아하고, 뭐 울산이라던가 주도하는 걸 좋아하는 뭐 광주라던가 이런 데도 당연히 공격 전개할 때는 빠르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격을 펼칠 때 어떻게 공격 전개를 펼칠 것이냐, 우리가 주도를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그 상대가 전방 압박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90분 동안 주도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일관된 철학이 있느냐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90분 전체를 다 주도할 수는 없어요. 축구에서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나쁜 팀,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지금 축구 잘 못한다고 하는 나라를 만나도 90분 내내 주도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지만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가 또 포르투갈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팀들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계속 수세에 몰려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월드컵에서 좀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체급이 맞아야 수비적으로 내려설 수 있지, 또 체급도 안 맞으면 그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공격에서도 그렇고 빌드업
그러니까 후방에서부터 풀어나오는 장면도 그렇고 수비 장면도 그렇고 전 좀 많이 어설픈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찬스를 만든 거랑 별개로 이거는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요소요소 잘한 건 있지만 사우디가 또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라던가,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도 평가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번 결과를 가지고 볼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철학을 볼 수 있었느냐를 점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제가 뭐 찬스들 막 여기 핸드폰에다 적어놓고 막 그렇긴 했는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보다 뭐 영상으로 다시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서 제가 몇몇 장면 말씀드리려고는 할 텐데 그냥 한번 그 풀경기 중에 제가 적어놓은 부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오늘 경기 중에 공격 전개가 잘 됐죠. 공격 전개가 잘 됐는데 이게 저는 팀적인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재성하고 손흥민이 공격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손흥민이 잘해도 뭔가 불안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그 바둑을 잠깐 불러오면 공격 전개할 때 대체로는 이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전개가 많이 됐잖아요. 전반전에 특히나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주도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때 보시면 이재성 선수가 이쪽에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쪽에 위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공격 전개가 될 때 뭐 이재성한테 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일로 빠져 들어가거나, 그죠? 이렇게 빠져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쪽에 이제 둘이 중첩돼서 뭐 이게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하프 스페이스 쪽에 넣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재성하고 손흥민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누군가 한 명이 더해지는 정도. 그러니까 주축은 이제 이재성하고 손흥민이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쪽에서 공격 전개를 많이 하는 것과 동시에 공을 뺏겼을 때 이 두 선수 위주로 전방 압박, 물론 조규성 선수도 압박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황희찬 선수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제압박이라는 거를 이쪽은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공격 전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와중에 수비적으로도 본인들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직적인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선수들이 가담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축구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언제 많이 힘드세요? 저는 생각해보면 대쉬를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쉬 횟수가 늘어나면은 그렇게 늘어날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전속력을 올리면.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공격 전개할 때 당연히 공간으로 다 뛰어갔잖아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라인을 몇 번이나 이쪽에서 건드렸습니까? 뒤쪽을. 계속 건드렸잖아요. 여기서 계속 뛰어들어가는 것들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체력 소모가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방 압박도 시도하고 막 달려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어떻게 돌아오냐면 후반전에 이재성 선수는 교체돼서 나갔지만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는 퍼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후반전에 꼭 볼 뺏어가지고 역습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공을 못 지키고 뭔가 왜 손흥민이 저렇게 공을 뺏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다 체력 저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손흥민이 뛰어가는 게 아니라 뭐 조규성이 자를 수도 있고 뭐 황인범이 갈 수도 있고 뭐 손흥민 선수가 반대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령호 선수 공격 가담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재성 선수 쪽에 들어갔을 때 차분하게 주도하면서 뭐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하기보다는 후방에서 뭔가 빌드업돼서 딱 이재성 선수 쪽에 들어오면 그냥 득달같이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공격 펼치고 이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진 못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두 선수가 맞춰가지고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또 공격 과정에 많이 관여하는 것 같지도 사실은 않고요. 그렇지 않았네요. 오늘 득점 장면도 있었고 전반 초반에 좋은 슈팅 장면도 있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규성 선수가 골대 쪽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장면들은 많았지만 사실 뭐 손흥민 선수랑 주고받는다거나 예전에 뭐 이제 자꾸 전임 지도자에게서 그렇지만 벤투 감독 때에는 황의조 선수가 또 측면으로 빠진다거나 황의조 선수 발밑에 밀어놓고 나오는 것들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많았던 걸로 더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약간 그냥 이재성하고 손흥민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윙이었던 황희찬 선수는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솔로 플레이 하라고 라인 쪽을 빼놓은,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나가라 정도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생각해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을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면서 뭐 중앙 쪽에 연결하는 장면들은 있었지만 사실 그거 외에 뭔가 더 아기자기한 전개들이 있었냐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랑 황희찬이 연결된다.
이런 장면들 잘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공격이 좀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몇 장면 좋았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면 뭐 전반 36분이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뭐 앞에다 찔러놓고 리턴 패스 나오는 거를 또 이재성 선수가 반대로 오픈했던 그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고 뭐 박용우 선수가 휘둘러 주는 거 손흥민 선수랑 주고받으면서 뭐 그렇게 연결돼서 조규성 선수까지 가는 장면도 있었고 전반 42분 20초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뭐 이재성, 손흥민, 황인범으로 연결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는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막았죠 상대가.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하여튼 공격 전개에서 좋은 장면들은 많았어요. 그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잘 만들었다는 장면들이 많았을 텐데 그게 이제 이게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되게 잘 만들어진 건데 이게 좀 더 팀이 많이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고 또 그 결과적으로 잘 나온 거에 비해서는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게 저는 또 이것도 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하여튼 그러니까 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안 나왔던 거 그게 제일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런저런 평가들을 또 다른 선생님들 다른 그 해설위원들께서 코멘트 하신 걸 봤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안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그 약속된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을 좀 봤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안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약속된 플레이라는 게 결국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상대방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거라는 전제하에 약속된 플레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약속된 플레이가 아주 세밀하게 나올 수는 없어요. 결국에 축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축구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어떤 큰 틀이 있고 그 와중에서는 결국에 어떤 이 기저에 깔려있는 철학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을 때 이거를 같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매번 그냥 기계적으로 돌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라인 쪽에 제가 선다 그랬잖아요. 자꾸 오늘 여기서 막 반칙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쪽에 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있는 선수들 전체가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황희찬 선수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쪽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희찬이는 들어오지 마 하고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불려 나오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크로스를 시도하거나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바짝 붙어 나올 텐데 여기서 드리블을 시도하는 거에 유용함이 있겠죠. 이쪽 두 명 사이가 벌어지니까 헬프 오는 수비가 도움 수비 오는 게 늦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만 본다 그러면 그 배치에서 뭔가 바뀐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황희찬 선수가 여기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여기 쓴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전술적인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사이가 벌어지고 여기를 손흥민이 들어간다. 황인범이 들어간다. 하프스페이스잖아요 여기가.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때는 이건 전술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배치의 움직임이 아니라. 근데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하프스페이스 들어가는 거 약속된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길 꼭 이 선수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 선수가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 처음엔 여기를 잡겠죠. 왜냐면은 뭐 스루 패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황희찬 선수한테 들어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풀백이 왔다 갔다 하고 볼이 투입되면 이제 이 선수가 이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꾸 볼이 투입되니까. 그랬을 때 뭐 여기 있는 선수한테 연결이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에 주고 받는다고 해야 되나? 뭐 주고 받았다. 이쪽이 넣었다가 리턴이 나왔다. 이렇게 할 때 황희찬 선수가 또 전술적인 움직임을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벌려놨잖아요. 본인이 불러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동선을 이렇게 여기 이 사이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이 선수가 여기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 패스길이 안 나는 건데 본인이 자꾸 공을 주고받고 이쪽으로 연결을 지어가면서 만들어내면 얘가 불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뚫린다고요. 얘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가 열리겠죠. 혹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를 이렇게 패스를 찔러놓고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조규성 선수가. 근데 그 효과는 누구다? 황희찬이 여기 얘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주고받고 하면은 얘가 이제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여기 붙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딱 나갈 때 패스가 이쯤 왔을 때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침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 와서 딱 발에 맞을 때는 조기성 선수 출발해서 이쯤 돌고 있어서 동일선에 걸려 있고 패스가 쭉 들어가면 얘는 이미 반응하려고 그러면 늦은 거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연계들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오늘은 이게 팀이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이재성, 손흥민을 중심으로 두 선수가 많이 만들어갔다. 주변하고의 연계가 좀 적었다. 이 얘기를 좀 하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했고 보기도 좋았고 좀 공격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6경기를 치러 왔잖아요. 결국에 이번 경기가 6경기를 치러 왔는데 이게 6번째 경기만 해서야 비로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뭔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때는 막 다이내믹하게 뭔가 때려 넣는 느낌으로 했었고 지난번 경기 때는 사실 경기가 웨일즈처럼 잘 내려서니까 뭔가 안 됐고 중앙 쪽 투입도 안 됐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갑자기 뭔가 된다 하는데 이게 지금 팀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전 안 들고 이전하고 너무 전개가 다르니까 여기 뭔가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를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면 오늘 사우디가 마냥 내려서지 않았다 이런 변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공격 전개를 잘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우디가 내려서면 이게 될까? 웨일즈전은 안 됐는데 내려선 사우디로 상대로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겼다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의심의 눈초리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빌드업 과정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빌드업이라고 하지 말고 후방 빌드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쪽 수비에서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용해서 상대 전방 압박이라든가 공격수를 벗겨내고 좀 더 위협적인 위치로 전진하기 위한 이 전 단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여기도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한테 뭔가가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전반 초반에는 제가 지난 경기랑 좀 달라졌나? 라고 하는 장치들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안 내려와 버리고 황인범 선수도 공격 가담을 위해서 올라가 있고 손흥민 선수도 미드필더가 사실 아니잖아요. 경기가 안 풀리면 내려오지만 본인이 위에 있는 선수고 조규성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재성하고 같이 공격적으로 움직일 때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박용우 선수가 여기에서 혼자 막 이렇게 볼을 돌리고 이제 후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아지는 거죠. 황인범 선수가 전진해버리고 나면 사실 그럴 때는 이제 뭐 풀백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박용우 선수가 능숙하게 잘하는 게 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진하는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 그죠? 여기 센터백들이 더 넓은 위치에서 뭐 3백이라고 여기 뭐 3톱이라 그러면 이 풀백들이 전진하면 얘네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이쪽이 박용우 선수가 여기를 뭐 잡아준 다음에 이쪽이 좌우로 전개를 해주면 이 두 선수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전진하거나 볼을 몰고 전진한다고 해도 이 선수가 나오면 이제 여기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혹은 일로 내려오던가 그럼 아까보다 훨씬 편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배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서 밀고 올라가면서 전개하는 거랑 이 선수가 받아서 전개하는 게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반 초반에는 이제 박용우 선수가 몇 번 내려오더라고요. 후방 밸런스백 형태를 바꾸느라고 그러기도 했고 전반 초반에는 또 이제 박용우 선수 옆에 황인범 선수가 자주 내려와서 공격 전개 가담하는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에 후방에서 볼 돌리는 거에 좀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전반 중반부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박용우 선수가 적극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공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승규 선수가 걷어냈던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없었으면 사실 김승규 선수가 막지 못했다면 실점이나 다를 바 없는 장면들을 자꾸 보여줬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뭐 박용우 선수의 어떤 실수, 어떤 기량 부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좋은 선수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처가 좀 약한 선수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울산에서는 이런 단점들이 잘 안 드러났었는데 상주 갔다 온 이후로도 그렇고 사실 FC 서울에서는 제가 종종 봤던 기억이 있어요. 박용우 선수가 후방에서 내버려두면 진짜 그 당시로 치면 기성용 못지않게 그 FC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볼을 잘 돌리고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박용우 선수를 누군가가 잡으러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누군가 괴롭히기 시작하면 미스들을 종종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은 박용우 선수 쪽에 체킹이 좀 강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우디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지난 웨일즈전에도 실수가 몇 번 나와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전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면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단순하게만 말하면 아니 여기 내려버리면 이게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뭐냐면 박용우 선수가 차이가 뭐냐면 여기 쓰면 본인이 볼을 잡아가지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고 주변을 찾아야 돼요. 찾을 때. 그죠? 근데 일로 내려오면 뒤에서 오는 공격수는 없잖아요. 수비가 이렇게 안 오니까 앞에 있는 놈만 신경 쓰면 되고 본인이 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좌우로 뿌려주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주변하고 주고받는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편한 면이 있거든요. 사실. 물론 이게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내려오는 것도 문제겠지만 아니 이렇게 해놓고 얘네 전진시키고 아까 이렇게 형태 바꾸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또 다른 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인범 선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가담시켜도 되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또 워낙 잘 뛰는 선수고 볼 전개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 좀 잘 안 되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빌드업 과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탈압박에 그렇게 능숙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이기재 선수나 설영우 선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지금 뭐 매번 다 처음 온 선수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저 주축 선수들이 그대로 많이들 남아있는 상황에서 빌드업이 감독이 왔다고 이렇게 아예 못한다고? 라고 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아예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그 전임 지도자 시절하고 비교해가지고 빌드업이 깔끔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저는 의문이 있어요. 점점 뭔가 몰리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고 미스들이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았나요? 하여튼 전 그런 장면들에서 이거 진짜 돌리려고 하는 팀이 맞아?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도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 압박하는 팀이 사우디가 아니라 일본이었다면 우리랑 비슷한 전력을 가진 일본이었다면 그러니까 아시안컵이 제일 중요하니까 혹은 뭐 그 신체적으로 억센 이란이었다면 이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본다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그냥 마냥 뭐 빌드업에서 실수 나온 거 실점 안 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이것 또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단순히 그냥 박용우 선수가 좀 실수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팀적으로 어떤 빌드업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느냐,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마지막은 봐도 갈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은 사실은 그겁니다. 저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였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뭐 물론 새로 들어온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정승현 선수가 벤투 감독 때도 오가기는 했지만 뭐 매번 가는 선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기재나 설영우 선수도 그렇고 뭐 박용우 선수도 사실 새로 들어온 선수고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게 수비가 깔끔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그 상대가 사우디라 위기를 안 자초한 것 뿐이지 자초했지만은 그걸 잘 넘어갔을 뿐이지 위기가 없는 경기였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2골 3골 더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경기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경기를 총평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제가 친구랑 말하면서 그랬는데 아니 경기 내에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경기를 본 게 오랜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안 느끼셨어요? 경기력이 엄청 기복이 커요. 그러니까 전반전 막 패스미스 나오고 할 때 정신 없을 때 그때는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조규성 선수 골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경기가 막 좋아져요. 우리가 공격을 펼칠 때는 공격을 막 잘해요. 후반 초반에도 경기력이 좋았어요. 근데 후반 중반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성, 손흥민이 뭔가 힘을 잃고 지쳤으니까 힘이 떨어지고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교체가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 수세에 몰려가지고 뭘 하지 못하다가 그냥 두드려 막다 끝났잖아요. 물론 잘 막아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저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던가 아시아 그 축구에서 최소한 아시아 축구에서는 역량이 있는 팀이니까 저는 안정적으로 좀 이기고 싶은 걸 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90분 전체 다 공격을 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비를 할 때는 되게 견고해서 상대가 우리를 뚫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견고한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주도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해서 상대가 압박을 펼치든 밀집 수비를 펼치든 뭔가 우리가 이거를 잘 풀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상대한테 위협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의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위협적인 공격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 축구라는 건 공수 전환이라는 게 공을 뺏기는 순간 수비로 전환되고 또 공격으로 전환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날카로워야 상대를 더 깊은 위치에다가 몰아넣고 팰 수가 있어요. 공격이 날카로워야. 그래야지 상대한테 역습을 덜 당하겠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수비들이 단단해야 또 상대가 더 무리해가지고 올라오고 그 역습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모순돼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한다 그러면 다 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보시면 공격이 뭔가 세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팀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후방 빌드업이 뭔가 불안해요. 수비가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 기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지금 클린스만식 축구가 오늘 1대0이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3골 넣고 4골 먹어서 지는 경기들이 나올 것 같고 혹은 한 골 넣고 혹은 골을 못 넣은 상태에서 먼저 실점하고 나면 2골, 3골, 4골 먹고 0대2, 0대4 뭐 이렇게 크게 질 수도 있는 축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안정적인 게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90분이 다 우리가 어찌됐든 수세에 몰리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통제권을 다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상대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볼 점유율이나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수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플랜대로 통제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그 통제권 벗어난 상황들이 사우디 상대로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진짜 선수들이 굉장히 다 좋아요. 개인 기량들이 뭐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고 수비에는 발롱도르, 네? 수비 저기 후보에 든 수비수가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미드필더 선수들도 황인범 선수도 유럽에서 지금 이제 벌써 장뼈가 굵어가고 있는 선수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이재성 선수도 있고 또 프리미어리그 뛰는 황희찬 선수도 있고 뭐 좋잖아요. 좋은데 그 선수들만 가지고 그냥 개개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 외에 팀적인 퍼포먼스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거였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적으로 움직임을 좀 하고 조금 더 조직력이 가다듬어져야지 선수들 개개인의 체력 소모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30대 초반의 선수들이 있으니까 세대 교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아니라니까요. 시대가 언제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게 홍명보 감독님, 황선홍 감독님이 선수 시절 때나 30대 중반이면 은퇴를 했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지성용 선수나 이청용 선수가 물론 다 이제 왔다 갔다 유럽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해가지고 몸 상태가 많이들 이제 아프다고들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프로 무대에서 큰 문제 없이 다 뛰고 있고 또 뭐 세르히오 라모스라던가 이런 몸 관리만 잘하면 선수들이 얼마나 그 나이 먹어서까지 잘 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30대 초반에 들어선 선수들이 92년생 이런 선수들 거기 또 한 라인 있잖아요. 그 선수들은 여전히 전 전성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번 경기에서 많이 못 뛴 이유들은 저는 이제 체력 소모가 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체력 소모가 컸던 이유는 팀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무리해서 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뇌피셜인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조직력이 강한 팀은 힘을 덜 써요. 왜냐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저기까지 쫓아가지 않아도 내 동료가 같이 가주니까 그때는 체력 안배가 내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조직적으로 내가 뛰므로 해서 다른 선수들이 편해지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조직적이지 않으면 다 온 힘을 계속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체력이 빨리 떨어지죠. 쉴 수 있는 시간을 내 동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클린스만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겼지만 뭔가 불안해 보이는 축구가 아니었나
하고 총평을 드리면서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 저의 그 채널 구독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뭐 남은 목요일 금요일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